뉴욕 일원 한인 동포단체가 자리를 함께하고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을 상대로 추방 절차를 재개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기준 총 1,9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0.4%가 감소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에 1회 제공량과 함께 포장된 전체 내용물의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 한인 동포단체가 자리를 함께하고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지난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에도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경자년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만세! 뉴욕 총영사관, 뉴욕 한인회, 평통 뉴욕협의회 등 한인 단체들은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애식을 개최하고 2020년 경자년 새해 한인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엄삼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상생도약 역할을 강조하며 온 국민이 모두 잘 사는 새해를 위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뉴욕 한인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인 1세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모든 세대의 한인들이 함께 나아가는 앞으로 60주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0주년을 맞는 한인회가 60주년을 맞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할 수도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60년을 우리가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서 어떻게 다짐을 해야 되는지라는 의논하는 자리를 잠깐 가졌고요. 그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동포 사회가 앞으로 60년 동안 발전하도록 노력하자는 그런 다짐을 가졌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오는 13일 맨해튼 지그펠드 볼룸에서 60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7주년 미주 한인회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의 한인상을 시상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을 상대로 추방 절차를 재개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6월 말 안에는 다카를 폐지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판결이 나오기 전에 미리 사전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을 유예받고 있는 다카 수혜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과 의회 전문 더힐 등의 언론들은 이민세관 집행국이 최근 다카 수혜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추방 절차가 재오픈됐음을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민세관 집행국은 또 이민법원에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다시 오픈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추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다카 수혜자들을 지금 당장 추적해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2020년 6월 말 안으로 연방 대법원이 다카 폐지를 판결할 것으로 확신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을 추방하려면 유예했던 추방 절차를 다시 재개시키고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조치에 돌입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80만 드리머들을 한꺼번에 추방하기보다는 구제 법안의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실제 추방용이 아닌 대의회 협상용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수차례 드리머 구제 법안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다카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대가로 국경장벽의 건설 예산 확보 등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9%의 지지율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19%,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8%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1일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가 발표한 공동조사 결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29%의 지지율로 19%의 샌더스 상원 의원을 제치고 선두 자리를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18%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고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신성, 핏 부리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의원은 4%의 지지율로 5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과 기업가 앤드류 양, 털시 게버드 하원 의원은 3%의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사업가 톰 스테이어와 코리 부커 상원 의원은 2%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공동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4%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누구에 투표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민주당 TV 토론은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1% 안팎의 지지율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7차 TV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 오는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뉴욕주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기준 총 1,94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0.4%가 감소했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2020년 인구조사 이후에는 연방의회 의석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자료를 뉴욕의 비영리기관 엠파이어 센터 포 퍼블릭 팔리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기준 뉴욕주 인구는 총 1,945만 3,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같은 시기보다 7만 6,790명, 약 0.4%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뉴욕주는 인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와 함께 2018년에서 2019년 동안 인구 감소를 겪은 10개 주에 포함됐고 2016년에는 1,963만 명 이상을 기록했던 인구가 4년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보다 큰 인구 감소율을 보인 주는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칸소, 일리노이주밖에 없었습니다. 엠파이어 센터 포 퍼블릭 팔리시는 이와 같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높은 생활비를 꼽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들이 타주로 유출되는 수가 뉴욕시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민자 유입 인구의 감소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4만 5,753명의 이민자가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주가 2020 인구조사 이후 연방의회 의석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8개 주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보면 1회 제공량 기준으로 성분이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섭취하는 양과 1회 제공량이 많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총 내용량 기준의 영양 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식품의약국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표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식품 매출 1,000억 달러 미만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바뀐 영양 성분표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 정보와 함께 포장된 전체 내용물의 영양 정보를 나란히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식품의 열량과 제공량 횟수, 제공량 크기 등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당 섭취량도 표시합니다. 1회 제공량과 실제 섭취량의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고 소비자들이 열량 등 영양 정보를 계산하기 쉽도록 해 비만과 당뇨,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식품의약국의 식품안전 및 응용센터 관계자는 미국인들이 라벨에 적힌 1회 제공량과는 다르게 섭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영양성분표의 영양 및 칼로리 정보는 실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새로운 영양성분표는 소비자들이 음식과 음료를 선택할 때 좀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식품 제조업체 역시 제품의 영양 품질을 높이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며 중요한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팁 업종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던 팁 크레딧 정책이 결국 폐지됐습니다. 올 6월 말부터는 네일업소와 미용실, 피부관리업소 등 팁 관련 종사자들의 최저임금도 인상됩니다. 다만 식당 종사자들은 제외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31일 팁 크레딧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업종은 네일업소와 헤어 미용실, 애견 미용실과 피부관리업소, 카워시와 발레파킹 종사자와 도어맨, 토잉트럭 드라이버와 투어가이드 등으로 약 7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식당 종사자들은 제외됐습니다. 그동안 팁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은 팁이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팁 크레딧이 적용돼 일반 최저임금보다 적은 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현행 팁 크레딧은 팁 액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 뉴욕시에서는 시간당 팁이 $3 65센트를 넘으면 $11 35센트, 팁이 $2 25센트에서 $3 64센트일 경우 $12 75센트의 최저임금이 지급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팁 크레딧 폐지에 따라 올 6월 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우선 올 6월 30일부터 팁 크레딧을 현행의 절반만 인정해 뉴욕시 팁 업종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13 85센트와 $13 15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롱아일랜드와 웨체스터 카운티는 현행 $11 5센트와 $9 80센트에서 $12와 $11 40센트로 오릅니다. 이어 12월 31일부터는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팁 크레딧이 완전히 폐지되고 뉴욕시에서는 $15,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에서는 $14, 그 외 지역에서는 $12 50센트가 적용됩니다. 평일 기준 7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퀸즈 버스의 평균 시속은 8.7마일입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느린 속도와 지연 운행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퀸즈 지역의 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퀸즈 버스 노선의 재설계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퀸즈 버스 시스템은 107개의 개별 노선이 운행되고 평일의 경우 71만 4천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 동안 큰 변화나 개선이 없었고 교통 체증이 심화되면서 운행 속도가 느려지는 등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계획으로 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개별 노선의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노선 간 효율적으로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승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버스가 예상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장시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점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퀸즈 버스 노선의 정시 도착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2% 감소했고 버스의 평균 시속은 현재 8.7마일인데 2015년보다 3.3% 늘어졌습니다. 이번 새로운 설계 계획에 따르면 가능한 한 버스 노선을 단순화하고 전철이나 기차 등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의 편리한 환승을 고려하는 방안과 버스 정류장 간 간격 조정, 배차 시간 조정 등을 포함했습니다. 최종 버스 노선의 재설계 방안은 올해 2분기에 발표될 예정이고 2022년부터 새로운 버스 노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맨하튼에서 길을 가던 보행자가 17층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로 인한 인명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뉴욕시 곳곳에 보행자를 위협하는 오래된 건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수가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지난해 12월 30일 긴급 점검을 통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건물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이 갈라지거나 입주한 상점의 간판이 위태로운 상태 등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최근 맨하튼에서 길을 가던 보행자가 7번가와 49가 인근 17층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조사가 전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사고를 낸 건물은 지난해 4월 15층 외벽이 손상돼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그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1,250의 벌금을 냈을 뿐 보수를 미뤄왔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재점검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건물 점검원의 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유지나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에는 맨하튼 이스트사이드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사고로 30세 남성이 생명을 잃은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빌딩국으로부터 클래스 1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을 지적받은 건물은 345개로 지난해 252개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도 10년간 뉴저지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었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재산세가 10년간 쉴 새 없이 오르면서 15%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포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저지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576였던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에는 $8,767까지 인상되면서 15%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1998년 기준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는 그의 주민 중간소득의 7.5% 수준이었지만 2018년 평균 재산세는 중간소득의 11.4%를 차지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분의 1을 보유하는 주택의 재산세로만 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주정부의 재산세 보조는 크게 축소됐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위한 주정부 예산은 지난 2007년에 $22억 배정됐지만 12년 뒤인 2019년에는 $2억 8,300만 배정돼 무려 87%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각 지역 학군 교육 예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도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재산세를 요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0년 취임한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연간 재산세 인상률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세금 인상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어 2018년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 역시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내년부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인 CCPA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 4천만 명은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은행과 소매업자,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판매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삭제나 판매 정지 요청을 받은 기업은 4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LA 한 상점 안에서 쥐가 활보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공개한 동영상엔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99센트 가게 안에서 쥐 3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남성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으며 가게엔 식료품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위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일 로보콜의 차단을 강화하는 로보콜 남용 단속 및 범죄 제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션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이 사람들을 귀찮은 전화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전화회사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로보콜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불법 로보콜에 대한 벌금은 $10,000로 인상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0년도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해외 동포의 권익 신장 및 안정적인 현지 정착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통한 상호 교류 및 연대 강화를 위해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열리는 입양 동포 관련 사업이고 지원금 신청은 1월 24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등 관할 공간에서 접수합니다. 뉴욕시 데이빗 헤이 부교육감이 미성년자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지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위스콘신 경찰은 뉴욕시 교육국 데이빗 헤이 부교육감을 지난달 29일 아동 성범죄 혐의로 밀워키 제너럴 미첼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이 부교육감은 인터넷을 통해 성관계를 가질 남학생을 물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 교육국은 헤이 부교육감을 즉시 해임하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전야 텍사스주의 60대 여성이 이웃 주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유탄에 목 부위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1일 텍사스주 휴스턴 외곽 로럴 오크스 주택가에서 61세 여성이 가족과 함께 폭죽놀이를 하고 밖으로 불려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찾았을 때 여성이 이미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며 목에 총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역시 포근하겠지만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바람이 불고 추운 가운데 오후 한때는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